피를 부르는 허수아비 금기시된 추술의 흔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갈 이야기 속으로는 우리의 기억, 저편,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시골 마을의 풍경 속에 숨겨진 기이하고도 서늘한 풍습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전국의 외딴 농촌 마을에는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민간 신앙과 주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서서 묵묵히 새를 쫓는 허수아비 혹은 마을 어귀를 지키는 장승이나 소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한 농촌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간혹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나 전염병 혹은 가문의 악재를 막기 위해 평범한 허수아비의 형상 속에 끔찍한 원한이나 살아있는 인간의 피와 영혼을 묶어두는 잔혹한 비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늘의 눈을 속이고 땅의 애군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기 위해 만들어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의 상징. 오늘 밤 전해드릴 이야기는 외지인의 무지와 탐욕이 깨워버린 핏빛 주술이 깃든 한 허수아비에 관한 소름 끼치도록 기이한 실화입니다. 과연 그 황량한 가을 논밭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음산한 내막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추적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92년 가을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위치한 사방이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한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교통이 불편하고 외지에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일가친척으로 얽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롭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마을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24살의 청년 박지훈 씨와 그의 과 동기였던 친구 두 명이 가을맞이 사진 촬영과 민속학 조사를 위해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렌즈 소개때 묻지 않은 시골의 풍경과 전통적인 풍습을 담는 것에 심취해 있던 지훈 씨. 일행에게 이 고즈넉하고 고립된 산촌 마을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딘가 묘하게 가라앉은 마을의 공기와 외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주민들의 서늘한 눈빛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다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당장 떠나라고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대대로 제사를 주관해 왔다는 노인 한 분은 지훈 씨 일행의 카메라를 보더니 이곳은 외지인이 함부로 드나들며 땅의 기운을 흐려놓을 곳이 아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당장 이 골짜기를 나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있던 대학생들에게 노인의 경고는 그저 미신에 찌든 시골 노인의 유별난 텃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나지막한 고개 너머의 황량한 논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 씨의 평생을 뒤흔든 기괴한 형상의 허수아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허수아비는 넓은 가을논 한가운데 마치 교수대에 매달린 죄수처럼 기이하게 꺾인 자세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허수아비들이 헌옷을 대충 걸치고 밀짚 모자를 쓴 친숙한 모양새인 것과 달리 그 허수아비는 한눈에 보아도 기분 나쁜 음산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낡은 전통상복, 즉 삼배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었는데 그 위로 정체 모를 검붉은 얼룩들이 마치 피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처럼 사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지프로 대충 뭉쳐 만든 머리 위에는 완전히 때가 타 시커멓게 변한 여인의 족두리가 삐딱하게 씌워져 있었고 얼굴 전면에는 하얀 한지 위에 붉은 경면 주사로 거칠게 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문양의 부적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의 얼굴을 강제로 가려놓은 듯한 숨막히는 형상이었습니다. 사진에 미쳐있던 지훈 씨는 그 허수아비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작품을 건질 수 있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친구들이 어딘가 기분이 나쁘다며 가자고 재촉했지만 지훈 씨는 카메라를 들고 논둑을 넘어 허수아비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렌즈의 초점을 허수아비의 얼굴에 붙은 부적에 맞추고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썩은 고기 냄새 같은 비릿하고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맑게 개어있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쿠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지훈 씨가 한 걸음 물러서려던 그때 허수아비의 삼배옷 소매 틈새로 삐져나온 집단 사이에서 툭하고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어 녹이 슬고 때가 묻은 여인들의 전통 비녀와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인간의 때와 피눈물이 묻어있는 듯한 그 유품들을 본 지훈 씨는 순간적으로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민속학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골동품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지훈씨는 친구들의 만류도 뿌리친 채 바닥에 떨어진 비녀와 머리카락, 뭉치를 주워 자신의 배낭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의 가슴팍에 묶여있던 낡은 새끼줄마저 기념으로 가져가겠다며 거칠게 잡아당겨 끊어버렸습니다. 새끼줄이 툭하고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허수아비의 얼굴을 덮고 있던 한지 부적이 바람에 힘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적이 떨어진 자리 짚으로 뭉쳐진 허수아비의 얼굴 한가운데에는 놀랍게도 인간의 진짜 치아가 박힌 기괴한 나무탈이 숨겨져 있었고, 그 탈의 눈 구멍 속에서 시커먼 한 줄기의 먼지가 지훈씨의 얼굴을 향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훈씨 일행은 불길함과 공포에 질려 서둘러 장비를 챙겨 마을을 빠져나와 서울의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기의 주술이 깃든 허수아비를 훼손하고 유품을 훔쳐온 그날 밤부터 서울의 비좁은 자취방에는 기이하고도 숨막히는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씨는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 새벽 2시가 되자 온몸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눌린 듯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을 뜬 지훈씨는 방 안의 천장을 바라보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취방 천장 한가운데 좁은 방구석의 어둠 속에서 낮에 논밭에서 보았던 그 허수아비가 거꾸로 매달린 채 지훈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상복을 입은 허수아비는 관절이 꺾인 기괴한 자세로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낮에 바람에 날려갔던 한지 부적 대신 이번에는 얼굴에 피눈물이 가득 고인 하얗게 질린 여인의 생생한 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유령은 이빨을 드러내며 기괴하게 웃더니 천장에서 부러진 인형처럼 스르륵 내려와 지훈씨의 목을 향해 집단으로 된 거친 손을 뻗어왔습니다. 지훈씨가 질식하기 직전 꿈에서 깨어나듯 가위에서 풀려났지만 온몸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했고, 목 주변에는 실제로 누군가 거친 지라기로 강하게 죄어온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함께 시골에 다녀왔던 동기 친구 중 한 명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 역시 밤새도록 여인의 울음소리와 함께 깊이 방바닥을 긁는 듯한 기괴한 발소리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 안가득 정체 모를 썩은 집단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세 청년은 자신들이 주워온 비녀와 유품 때문임을 직감하고 그것들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술의 저주는 인간이 물건을 내다 버린다고 해서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씨의 자취방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문을 열어본 지훈씨는 폭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 했으나 문 밑바닥을 바라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현관문 앞 바닥에 낮에 분명히 멀리 떨어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던 그 머리카락, 뭉치와 비녀가 붉은 피에 흠뻑 젖은 채 다시 돌아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도 저편에서 짚으로 만든 발이 바닥을 끄는 듯한 슥하는 기괴한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파멸로 치닫자 지훈씨는 결국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속신앙의 조예가 깊고 평소 집안의 대소사를 무속인과 상의해왔던 지훈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핏기가 가신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도대체 어디를 건드린 게냐? 그건 평범한 허수아비가 아니라 가문의 끔찍한 대살이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가두어 땅에 묶어두는 피허수아비다. 당장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내려오너라. 어머니는 지훈씨를 채촉하여 대대로 신내림을 받아 영검하기로 이름. 높은 전라도 지역의 한 노만신을 급히 수소문해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노만신의 신당에 들어서는 순간 신당 안의 방울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요란하게 흔들리며 쟁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씨가 가져온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자 팩발의 노만신은 담배를 깊게 짚어 물고는 지훈씨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노만신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신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신은 지훈씨의 등 뒤를 응시하며 쯧쯧 고개를 찼습니다. 젊은 놈이 호기심에 눈이 멀어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될 가문의 추악한 추수를 깨워버렸구나. 내 놈 등 뒤에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서서 내 놈의 명주를 새끼줄로 꽈 묶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만신의 불호령에 지훈씨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노만신이 들려준 그 허수아비의 내막은 참혹하리만큼 기괴한 시골 마을의 비밀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충청도 산골 마을의 가장 권세 높은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쳤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죽어가자 그 집안에서는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한 사악한 얌의 무당을 불러 비방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고가 없는 처녀 한 명을 납치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온몸을 꽁꽁 묶은 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죽이고 그 원한과 명주를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 속에 강제로 봉인하는 잔혹한 대수대명 추술이었습니다. 여인의 시신은 논밭 깊은 곳에 은밀히 묻고 그 위에 처녀의 피와 유품을 채워 넣은 삼배옷 허수아비를 세워 부적을 붙여놓음으로써 가문의 모든 애군과 살기가 허수아비에 묶여 땅속에 처박히도록 만든 끔찍한 신벌의 방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가문의 비밀과 저주가 외지에 탄로날까 두려워 대대로 외지인의 출입을 막고 허수아비 주변의 금기를 철저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 대학생이 찾아와 귀신을 묶어두고 있던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얼굴에 부적을 떼어냈으니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땅속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던 처녀의 악기가 마침내 봉인에서 풀려나 자신을 훼손한 자들의 목숨을 차례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씨는 이 저주는 원한의 결이 너무나 꼿꼿하고 단단하여 백날 살풀이를 해도 소용없으며 오직 귀신이 원하는 피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허수아비를 만들어 봉인하는 혈죄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해 가을의 마지막 밤 노만신과 지훈씨 부모는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물을 준비하여 사건이 시작되었던 충청도 그 외딴 논밭으로 목숨을 건 야간 주술길을 떠났습니다. 밤 12시 사방이 적막에 잠긴 황량한 가을 논밭 한가운데에 다시 선 지훈씨는 공포로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자 부적을 떼어냈던 그 허수아비 자리는 집단들이 흩어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사방의 안개 속에서 낮게 흐느끼는 여인의 콕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만씨는 새로 준비한 집단으로 거대한 허수아비를 다시 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씨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칼을 건넸습니다. 귀신을 속이려면 내 놈의 진짜 피와 살을 내어주어야 한다. 손가락을 찢어 이 허수아비의 가슴팍에 내 피로 저승의 명부를 새로 적어라. 만신의 지시에 지훈씨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자신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깊숙이 그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자 만신은 그 피를 받아 새로 만든 허수아비의 얼굴에 붙이란지 부적 위에 기괴한 주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훈씨가 훔쳐왔던 비녀와 머리카락 뭉치를 다시 허수아비의 품속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논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돌풍이 불어오며 안개 속에서 상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허공에 거대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인의 귀신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지훈씨를 향해 돌진해왔으나 노만신이 지훈씨의 피로 쓴 한지 부적을 허수아비의 얼굴에 탁하고 붙이는 순간 귀신의 형상이 거대한 비명과 함께 허수아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뚝 꺾였습니다. 만신은 지훈씨의 머리카락 몇 올을 잘라 허수아비의 목에 새끼줄과 함께 단단히 묶은 뒤 굵은 대못 3개를 허수아비의 가슴과 양 어깨에 사정없이 망치로 두들겨 박았습니다. 쾅쾅쾅. 대못이 박힐 때마다 허수아비 내부에서 인간의 진짜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이내 허수아비의 눈 구멍 속에서 흐르던 검은 먼지가 멈추며 사방은 다시 쥐죽은 듯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처녀의 원한을 다시금 땅속 깊은 곳으로 강제로 침강시켜 봉인한 것입니다. 처절했던 백중날 밤의 혈죄 이후 지훈씨와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의 환영이나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씨는 그날 밤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머리카락을 묶어둔 대가로 오른쪽 검지손가락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매년 가을 수확철이 되면 온몸의 피부가 집독에 오른 것처럼 붉게 뒤집어지며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는 자녀 애군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금기를 훼손한 인간에게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저주의 낙인이자 경고였던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기괴한 허수아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민간 신앙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이기심과 주술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서 있는 수많은 허수아비들, 우리는 그것들이 그저 새를 쫓기 위한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중 어느 외딴 골짜기의 낡은 허수아비는 누군가의 추악한 죄악을 덮고 억울하게 죽어간 인간의 피눈물과 영혼을 강제로 가두어둔 잔혹한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가 유난히 낡은 상복을 입고 얼굴에 부적이 붙은 허수아비를 마주치신다면 절대로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묶인 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끊어버린 그 새끼줄이 어쩌면 저승의 악기를 붙잡아두고 있는 마지막 명줄일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오늘 준비한 서늘한 금기의 주술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